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우리나라와 중국이 오늘 관계 개선 협의 결과문을 동시에 공개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이번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껄끄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2022년까지 59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총 86만 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섭니다.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합니다. 100일 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KT와 인텔이 손을 잡고 지금의 LTE보다 200배 이상 빠른 5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든 분야의 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오늘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문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또 다음 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이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하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모든 분야의 공동 협력을 정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한 겁니다. 사드 배치 관련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군사당국 간 계속해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감독체계 개편으로 득실이 갈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 간의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국감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은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경기에 관련된 경제정책하고 금융정책, 재정정책 이거는 한 곳에서 하는 게 좋고 그 나머지 금융감독은 그것에 대한 백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눠주면 좋겠지 않냐. 반면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내정 이후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변함없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그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되어 왔고 그 나름대로 방안들이 또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논의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K뱅크 인가특혜 의혹은 기능 분리를 둘러싼 두 조직 간의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모든 권한을 쥔 금융위가 감독 기능을 망각한 채 산업 정책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단으로 K뱅크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위의 유권 해석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밝힌 셈이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결국 종합국감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같이 일해놓고 금융위를 공개 비난하고 있다고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두 조직의 명운을 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59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총 86만 개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섭니다.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존 일자리를 늘리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가 생길 뿐 아니라 소득 증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본격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성남 여수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658가구로 이루어진 2단지 내 상가엔 사회적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해 독거노인 등을 위한 밑반찬 공급,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들의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화된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과 함께 보수를 하고 사회적 기업이 입주민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LH는 임대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단기 건설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총 59조 6천억 원을 투자해 8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창업 공간 1,200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200여 명 등도 함께 이뤄집니다. 임대아파트 하자 관리도 3개월간 LH가 직접 해주던 것에서 하자 민원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업체를 두어 최대 12개월까지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의 편의성도 높이고 새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 8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굿자 플랜을 세우고 공공투자와 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늘리기, 창업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새 일자리 만들기, 상생 협력 공유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질 높이기 등 4대 추진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홈페이지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LH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LH가 제공하는 모든 일자리 정보를 찾기 쉽게 한 겁니다. 올해 말 공공임대주택은 103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연계한 카쉐어링 서비스, 독거노인 안심콜 등 새로운 주거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일자리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선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KT와 인텔이 손을 잡고 5G 서비스의 성공적인 시연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에 설치된 수십 대의 카메라. 하나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화면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경기를 볼 수 있게 돼 마치 경기장에 직접 가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크로스컨트리장에서는 선수들의 유니폼에 GPS 센서가 부착돼 각 선수의 움직임이 표시되고 선두권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의 중계 화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덕분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5G는 지금의 LTE보다 2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5G 시대에는 1GB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용량의 초고화질 영상 여러 개를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게 돼 평창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KT는 최근 완성된 5G 시범망과 삼성전자의 5G 단말을 연동해 대용량 영상을 전송하는 5G 서비스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더불어 KT는 자사의 5G 네트워크 기술에 인텔의 5G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전 세계 관람객에게 몰입감 있는 올림픽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창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모든 5G 인프라가 구축 완료가 됐습니다. 모든 준비는 현재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KT와 다른 많은 협력사의 기술진들이 좀 더 품질을 높이고 또 생생한 또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5G는 아직 기술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2020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KT와 인텔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에 성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3분기에 깜짝 실적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게 모두 다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와중에 예금금리는 내버려둔 채 대출금리만 올려 예대 마진을 키운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3분기 깜짝 실적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3분기 누적 수익이 작년보다 각각 63.2%, 15.1% 급증했고 하나금융과 우리은행 등도 누적 수익이 같은 기간 24.3%, 24.7% 늘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실적이 불어난 건 대부분 예대 마진이 작년보다 확대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묶어두면서 대출금리는 적극 올려 예대 마진을 확대한 겁니다. 특히 은행들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기에 접어드는 것을 빌미로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KB국민은행은 5대 시중은행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폭도 가장 높았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 30일 기준 연 3.73에서 4.93%로 한 달 전보다 0.44%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0.38%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스마트 정기예금이 0.29%포인트, NH농협은행의 NH왈츠 회전예금2가 0.27%포인트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변동이 없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가계비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를 기회로 실적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와 학벌주의 저술 등 자질 논란에 휩싸이며 인사청문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선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쪼개기 증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종학 후보자가 이른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의 대명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의 대물림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그가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홍 후보자의 신고 재산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5년 사이 2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본인과 부인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3년 홍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압구정 한양 아파트를 부인과 절반씩 나눠서 증여를 받게 됩니다. 2015년에는 중구 충무로의 상가를 부인과 딸이 그 지분을 각각 4분의 1씩 쪼개서 또 나눠받게 되고요. 2016년에는 홍 후보의 아내가 경기도 평택 상가 지분을 반으로 쪼개서 증여받게 됩니다. 개인당 10억 원이 넘는 증여는 증여세를 40% 내야 하는데요. 바로 홍 후보자의 가족이 이를 피하고자 쪼개기 증여를 했다, 편법을 썼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딸이 초등학교 시절 충무로의 8억 원대 상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엄마에게 차용증을 쓰고 2억 2천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총 1,8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는 냈느냐, 이런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학생인 딸이 엄마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억 원의 채무 관계를 맺은 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라는 거고요. 지난 2014년에는 대를 건너뛴 상속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던 홍 후보자. 편법 증여를 비판하며 주가를 올려왔지만 정작 본인이 이런 편법 증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홍 후보자를 두고 이 언행 불일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네. 이 편법 증여뿐 아니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그가 자신의 딸은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이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의 언행 불일치 행보는 편법 증여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던 그가 자신의 딸은 국제중학교에 입학시켰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1년의 학비가 무려 1,500만 원에 달하고요. 과학고와 외고 등 이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부의 대물림은 교육에서 시작됐다며
입시 기간이 돼버린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홍 후보자. 실제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국정기획위원이 자문위원도 역임을 했었는데요. 그를 향한 언행 브리치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학벌 조장을 부추겼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998년 그가 쓴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등의 문장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야당은 일제히 홍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일단 입장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상황입니다. 부실검증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서는 탈세가 아닌 절세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할 일이라고 감싸안고 나섰는데요. 합리적인 절세, 글쎄요, 시중에 절세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교묘한 꼼수라는 게 국민 정서에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이자 재벌의 재산을 꼼수로 대물리라는 것을 앞장서서 비판했던 그가 과연 이런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것이 한동안 잡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달 10일 일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있는데요.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파고를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대해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사업 부문장을 전원 교체했는데 3인 CEO 체제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용퇴하기로 한 데 이어 윤북은 소비자 가전 부문장과 신종균 IT 모바일 부문장, 이상훈 최고 재무책임자까지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품 부문장에 김기남 사장을, 소비자 가전 부문장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김현석 사장을, IT 모바일 부문장에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현직 사장들이 승진한 것으로 삼성이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해 대규모 조직 개편 대신 기존의 3인 CEO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가 조직을 쇄신해 활력을 주는 동시에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이재만 전직 비서관 2명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집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사건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게 졌습니다. 시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잡고 오늘 오전 안봉근, 이재만 전직 비서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압송했습니다. 두 비서관은 검찰청사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사회책임 투자 관점에서 기금 운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역할을 내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무리를 빚은 기업이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 기금 운용이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체인 아이디를 통해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늘 블록체인 기반 금융투자업권 공동 인증 서비스 체인 아이디 오픈 기념식을 열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식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마다 공인 인증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인증 절차만으로 다른 증권사에서도 바로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인증 방식도 핀이나 비밀번호, 생체 인증 등 사용자가 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취약했던 보안이 강화되면서 해마다 갱신하던 것에서 3년 이상으로 늘어나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시범 서비스에는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11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순항하는 가운데 시설 투자 규모와 배당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시설 투자에 46조 2천억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배당 역시 올해 대비 100% 늘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9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에 따라 지급 기본액이 결정되며 제출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종 포상금이 결정됩니다. 내년 2월부터 대부업체와 개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됩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2부 박유라입니다. 내일은 때이른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한낮에도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단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 상태 쾌적하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9도, 춘천 1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속초와 강릉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요즘 하루 걸러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온 뒤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에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